새벽 공기를 가르며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거리 위에 두 사람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누군가는 부지런한 노부부라 생각하겠지만 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고된 노동입니다. 마대 자루를 메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돌며 폐지와 플라스틱을 줍는 하루. 그렇게 걷고 또 걸어도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2만 원 남짓. 그 돈으로 고시원 하루치 숙박비와 끼니 하나를 겨우 해결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와 아내는 10억 원이라는 은퇴 자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어 텃밭을 가꾸고 손자들이 놀러오면 맛있는 밥을 해주며 용돈도 쥐어주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올해 73세, 아내는 71세입니다. 평생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외식도 하지 않았으며 옷도 10년씩 입고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모은 결과가 바로 10억이었습니다. 예금 5억, 적금 2억, 주식 1억 5천만 원, 비상금으로 둔 현금 5천만 원까지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20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뜨고 좋아하던 등산도 다니고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거닐며 세상 여유를 느꼈죠. 35살 외동딸은 부모가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흐뭇해하며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 딸은 사위와 함께 살림을 꾸려가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가끔 손녀를 데리고 와서는 밥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했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온 건 은퇴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딸의 표정이 자꾸 어두워졌고 연락 횟수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연이 했지만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 보여. 말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손녀 없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딸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했다는 겁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나이 들어 새 직장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며 막막한 표정을 지었죠. 딸도 아이가 어려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딸을 위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한숨을 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주 뒤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사위가 지인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겠다고 한다며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본금 2억만 있으면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다며 계약서도 쓰고 정기적인 보고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억 원은 우리 전체 노후 자금의 5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간절하게 부탁했고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해줘?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은행에서 이체 버튼을 누를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딸이 눈물을 흘리며 꼭 보답하겠다는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딸은 정기적으로 사업 소식을 전했고 홈페이지도 개설되었으며 첫 주문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와 함께 조심스레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연락이 뜸해졌고 물어봐도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바쁘겠거니 생각하며 참았지만 세 번째 달에는 다시 딸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마케팅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망할 수 있다며 1억 원만 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번에도 딸을 도와줘야 한다며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모두 날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실체를 마주한 이후 저희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엇보다 믿었던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분명히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건넨 돈이었고 딸 역시 진심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업장과 흐릿한 변명 앞에서 저희는 더 이상 어떤 믿음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이면 딸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절박한 표정으로 또다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들고 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접기로 했고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브랜드도 탄탄하고 상권도 좋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설득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는 안 된다고, 이미 4억이 넘는 돈을 잃었다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믿어보면 안 되냐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켰고 이제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딸을 외면할 수 없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출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내가 제 몰래 1억 원을 더 보낸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와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왜 내게 상의조차 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우리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딸이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울며 항변했습니다. 갈등은 깊어졌고 집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에도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의 소개로 땅 투자를 하게 되었다며 찾아왔습니다. 몇 년 후 개발이 확정된 땅이라 가치가 몇 배는 뛸 거라며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며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번엔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와서 집안에서 작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중개인은 그럴듯한 말과 서류를 보여주며 신뢰를 심어주려 했고 아내는 또다시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해 보여. 전문가도 있고 서류도 다 있잖아.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속이 터졌습니다. 그 서류가 가짜일 수도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 몰래 적금을 깨서 2억 원을 딸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은 돈은 이제 3억 원, 전체 자산의 70%를 단 1년 만에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진짜 노숙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와 딸은 여전히 희망을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성공만 하면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달, 그 땅은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임야로 밝혀졌습니다. 중개인이라던 사람은 가짜였고 관련된 서류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이었습니다. 그제야 딸은 울며 자신도 당한 것이라며 지인에게 속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딸도 부모에게 미안해하고 사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비참했습니다. 딸은 또다시 집을 찾아와 이번에는 사기 때문에 생긴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감당되지 않아서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8천만 원. 이번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녀까지 데리고 와서 아이가 유치원비를 못 내 창피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후 아내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마지막 남은 돈마저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 하나 때문에 우리 둘이 거리에 나앉아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우리는 늙었지만 애는 젊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가 더 이상 나와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아니라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모든 예금과 주식, 비상금까지 정리해 마지막 3억 원을 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10억 원은 정확히 1년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누웠습니다. 서로 등만 돌린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현실이 몰려왔습니다. 월세도 전기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남은 통장 잔고는 8만 원. 그 돈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딸이 살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간 상태였고 새 주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우리는 단지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도, 투자도, 빚도 모두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그리고 마침내 집주인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밀린 월세로 보증금은 상계 처리됐고 당장 집을 비워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희는 처음으로 찜질방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루 8,000원, 그것마저도 며칠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찜질방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우리는 고시원으로 옮겼고 생계를 위해 길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배지를 줍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배지를 줍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에 낡은 수레를 쥐고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기웃거리며 골판지와 플라스틱을 모으는 제 모습이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노년의 삶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누군가 저를 알아보는 게 두려워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구역을 돌아다녔지만 손에 쥐인 돈은 고작 15,000원. 그 돈으로 컵라면 하나와 김밥 한 줄을 사서 아내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폐지 줍는 삶은 점점 저희를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하루 1만 5천 원짜리 고시원에서 반지하 1만 2천 원짜리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마저도 비 맞지 않고 잘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무릎과 허리는 점점 더 아팠고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게 고역이 되어갔습니다. 아내 역시 고된 삶에 지쳐갔습니다. 원래 혈압이 높았던 아내는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새벽에 배지를 주우러 나가려던 순간 현관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진단 결과는 일시적 실신과 심각한 영양실 조였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병원비를 물었고 그 순간 저희는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 진료비만 15만 원. 저희 부부가 반달 동안 벌어야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당일 퇴원했고 저희는 남은 돈으로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한참을 말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 혼자 배지를 주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아내는 몸이 회복되지 않아 누워 있어야 했고 저는 두 사람 몫의 수입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쇠약해진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수레를 끌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통증이 심했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밴드와 소독약으로 대충 처치하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몇천 원씩 용돈을 건네주는 사람도 있었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도 함께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같은 고시원에 사는 어르신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따님이 강남에 아파트 샀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분 말로는 SNS에서 딸이 새 아파트를 자랑하는 글을 봤다고 했습니다. 강남, 그것도 새 아파트. 배지를 주우며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부모와 강남에서 새 집을 자랑하는 딸. 그 사실이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저는 분노보다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속았는데도 정말 우리 딸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딸이 산 아파트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지인에게 수소문했고 마침내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한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 지하철비조차 아까웠지만 딸을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제 신발과 옷차림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딸의 이름을 말했지만 거주자 명단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사위나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경비원은 끝까지 호출을 거부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어 번 더 찾아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딸은 철저하게 저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주소도 알리지 않고 아예 새로운 삶을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반지하 고시원의 난방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몸을 웅크리고 자야 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기침을 했지만 병원에 갈 수도 약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배지를 주우러 다녔고 밤에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겨울은 저희 부부가 살아온 70년 인생 중 가장 가혹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밝고 강하던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진짜 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아직 버틸 수 있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버텨야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고 저 혼자 폐지를 줍기엔 하루하루가 너무 벅찼습니다. 날이 추워지며 손이 얼고 무릎 통증도 더 심해졌지만 아플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벌지 않으면 고시원비도 끼니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폐지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주었는데도 고작 8,000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고시원비는커녕 밥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무료 급식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진 적 없이 살아왔는데 70대 중반에 무료 밥을 얻어먹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을 순 없었습니다. 조용히 줄을 서서 밥을 받고 말없이 먹고 나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역시 말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 온 것이겠지요.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더 조용한 삶으로 밀려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갑자기 인터넷을 켰습니다. 딸의 흔적을 다시 찾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SNS를 뒤지고 지인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딸은 여전히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었고 주소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다가 아내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딸의 흔적. 그걸 보는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고시원 주인이 방값을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루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저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결국 더 싼 고시원을 찾아 옮겼는데 그곳은 반지하에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햇볕 한 줄기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하루 일만 2,000원이라는 이유로 그곳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내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주우러 나가던 길 현관 앞에서 그대로 넘어졌고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검사 결과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영양실 조화 스트레스, 고혈압이었습니다.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도 저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일 퇴원했고 응급실비로 또 카드값이 쌓였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폐지 줍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몸이 더는 따라주지 않았고 저는 혼자서 수레를 끌고 거리를 다녀야 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허리도 구부정해졌으며 손가락 관절이 굳어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당장 밥을 굶고 방값을 낼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수레를 끌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이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병원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붕대와 밴드를 사서 대충 감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저를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때로는 외면했습니다. 간혹 1,000원, 2,000원을 건네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고마움과 함께 참기 힘든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고시원에 사는 한 분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따님 강남에 새 아파트 샀다는 거 아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 사실을 들었고 직접 확인까지 했으니까요. 저희가 폐지를 주워 끼니를 때우는 동안 딸은 부모의 피 같은 돈으로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40년간 모은 10억 원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참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믿고 버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딸을 만나기 위해 다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무작정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아내가 싸준 식은 주먹밥을 먹으며 몇 시간이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비원은 더 이상 밖에서 기다리지 말라며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해 겨울 저희는 결국 한 번 더 고시원을 옮겼습니다. 방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더 열악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루 1만 원짜리 방, 창문조차 없는 방. 그런 곳이 저희 부부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서로 없었더라면 진작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 중이던 한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 보셨어요? 임시보호시설도 있고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희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보호시설도 함께 알아보았고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보다 훨씬 덜 고된 환경정리 업무였습니다. 월 40만 원이라는 소득이 생겼고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약도 사 먹을 수 있었고 햇빛 드는 장소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웃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환경정리 일자리에 참여한 이후 저희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공원 주변이나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폐지를 줍는 일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덜 고된 일이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월 40만 원 정도의 일정한 소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서 아내도 다시 조금씩 몸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엔 날이 풀린대요. 그 한마디들이 가슴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을 저희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님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잘 마무리되었고 저희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거주 공간도 않고 낡은 방이지만 전기와 난방이 되는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씩만 일하고도 최소한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는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고 저도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환경 덕분에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은 상처들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무너졌던 신뢰, 깨져버린 가족,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과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입니다.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를 붙잡아준 건 서로의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마저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몰라도 남은 날들만큼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는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가끔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은 달라졌을까?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는 것이겠죠. 저희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 희망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그리고 제때 건네준 도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그 희망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 자식에게 배신당해 상처받은 부모님들, 삶이 너무 고단해 지쳐있는 어르신들, 부디 저희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저희에겐 선물 같은 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고단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남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따뜻한 판단을 도와주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그 감정은 참으로 깊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때로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맹목적인 지원은 오히려 자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기 전에 여러분 자신과 배우자의 삶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희와는 다른 길을 걷길 바랍니다. 무너진 삶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진실을 이 긴 이야기 속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